숨 막히는 정적이 흐르는 강남의 최고급 한식 레스토랑. 하얀 리넨이 깔린 테이블 위로 칠흑 같은 유기 그릇 하나가 조심스럽게 놓였다. 그 안에는 내가 지금껏 본 적 없는 불길할 정도로 새빨간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김치. 종업원은 그것을 그렇게 불렀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내 미슐랭 이스타 레스토랑의 주방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제되지 않은 날것의 색이었다. 나는 경멸감을 숨기지 않고 젓가락을 들었다. 가느다란 배추 줄기 하나를 집어 올리는 동작마저도 마치 우물을 다루는 듯 조심스러웠다. 코끝에 와닿는 시큼하면서도 톡 쏘는 냄새. 이건 발효가 아니라 부패의 냄새가 아닌가? 나는 잠시 망설이다. 눈을 질끈 감고 입안으로 가져갔다. 처음에는 아삭하는 식감, 그리고 곧이어 혀를 마비시키는 듯한 통증에 가까운 매운맛이 폭발했다. 짜고, 시고, 맵고, 모든 맛이 제멋대로 날뛰며 조화를 파괴하고 있었다. 이건 유리가 아니다. 이건 폭력이다. 나는 황급히 냅킨으로 입을 가리고 씹던 것을 조용히 뱉어냈다. 이게 대체 뭐야? 이건 그냥 쓰레기잖아. 동리러로 나지막이 읊조린 그 말은 분노에 차 있었다. 내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의문만이 맴돌았다. 대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걸 먹는 거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루카스 밀러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미슐랭 이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완벽주의에 집착하던 셰프였죠. 제게 요리란 1g의 오차도 1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정밀 과학과 같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때 쓰레기라고 불렀던 맵고 시큼한 그 음식이 어떻게 제 차가운 심장을 녹이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가졌던 오만하고 어리석은 편견을 산산조각 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제 영혼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몇 년 전, 제 삶이 가장 화려했지만 동시에 가장 공허했던 시절에 베를린에서 시작됩니다. 제 주방은 수술실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은색 스테인리스 스틸로 번쩍였고 바닥에는 먼지 한 터 없었죠. 요리사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움직였습니다. 저는 절대 군주였고 제 레시피는 신상불가침의 법전이었습니다. 접시에 떨어진 소스 한 방울이 계획된 위치에서 1mm만 벗어나도 저는 불같이 화를 내며 접시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정밀함, 통제, 완벽함. 그것이 제 요리의 전부였고 제 삶의 유일한 가치였습니다. 손님들은 제 요리를 예술이라 칭송했고 평론가들은 완벽에 가까운 미학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요리에 대한 열정은 오래전에 식어버렸고 남은 것은 강박적인 습관과 텅 빈 성공뿐이었습니다. 매일 밤 텅 빈 레스토랑에 홀로 남아 반짝이는 주방을 바라볼 때면 차가운 금속의 냉기만이 저를 감쌀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서울의 한 최고급 호텔 체인과 맺은 컨설팅 계약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유러피안과 아시안 퓨전 메뉴 개발을 위해 총괄 셰프인 제가 반드시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즉시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 아시아의 그 작고 시끄러운 나라? 제 머릿속의 한국은 빨리빨리를 외치며 정신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똑같이 생긴 아파트들이 무질서하게 솟아있는 회색 도시, 그리고 모든 음식을 고추장으로 버무려 내놓는 섬세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미각의 불모지였습니다. 바로 음식. 그건 제게 통제불능의 영역, 박테리아가 오글거리는 비위생적인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정밀한 온도와 시간 계산 없이 자연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제 요리 철학에 대한 모독과도 같았죠. 하지만 회사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거액의 계약이었고 제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짐을 꾸렸습니다. 마치 유배라도 가는 사람처럼. 마음속은 온통 불만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제의감은 틀리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공항을 가득 메운 인파와 사방에서 들려오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음. 모든 것이 제게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베를린의 테겔 공항이 주는 차분하고 정돈된 분위기와는 모든 것이 정반대였죠.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은 박민준이라는 이름의 젊은 한국인 셰프였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지만 저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답했습니다. 그의 과장된 친절이 제게는 가식적으로만 느껴졌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바라본 서울의 첫인상은 제 편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아파트 단지들은 개성 없이 서로를 복제하고 있는 듯 보였고 복잡하게 얽힌 도로 위에서는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아슬아슬하게 끼어들기를 반복했습니다. 모든 것이 조급하고 무질서하고 또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민준 씨는 창밖을 가리키며 서울의 발전상에 대해 자랑스럽게 설명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이 지긋지긋한 출장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이미 베를린의 제 주방, 완벽하게 통제된 저의 왕국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 씨는 저를 환영한다며 강남의 최고급 한식당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바로 제 이야기가 시작된 그 끔찍한 김치를 처음 만난 곳이었죠. 그는 김치가 한국인의 소울푸드이며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위대한 발효과학의 산물이라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비친 그것은 그저 소금과 고춧가루에 절여진 볼품없는 배추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맛보았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이 나라의 음식 문화는 내가 이해할 수도 존중할 수도 없는 미지의 영역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 돌아와서도 입안에 남은 불쾌한 잔향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혀를 찌르는 듯한 매운맛보다 저를 더 괴롭혔던 것은 그 음식에 담겨 있다는 자부심과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도 이해할 수 없었던 제 자신에 대한 답답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제가 뱉어냈던 그 쓰레기 같은 음식이 훗날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르침을 주게 될 줄은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배추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인내, 그리고 자연의 선미가 빚어낸 생명의 맛이었고,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지만 결코 가질 수 없었던 바로 그 영혼의 맛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렇게 최악의 첫 만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호텔 주방에서의 제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주방은 최신식 설비를 갖추고 있었고 실력 있는 요리사들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죠. 바로 저와 한국인 셰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베를린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수비드 머신의 온도는 0, 1도 단위로, 소스의 점도는 계량기를 이용해 정확히 맞춰야 했습니다. 모든 재료는 정해진 규격대로 잘라야 했고 조리 과정의 모든 단계는 초 단위로 기록되었습니다. 한국인 셰프들은 제 방식에 적응하기 위해 애썼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편함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수군거렸고 제 등 뒤에서는 분명 저의 강박적인 방식에 대한 불평이 오갔을 겁니다. 특히 저와 민준 씨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한국의 식재료가 가진 잠재력을 활용하자고 계속해서 제안했습니다. 된장, 고추장, 간장 같은 한국의 전통장들을 소스 베이스로 사용해보자고 하거나 제철 나물을 가니쉬로 곁들여보자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의 제안을 번번이 묵살했습니다. 민준 씨, 이건 퓨전 요리지 비빔밥이 아닙니다. 이 섬세한 푸아그라에 어떻게 그런 강하고 거친 맛의 장을 섞을 생각을 합니까? 그건 재료에 대한 모독입니다. 저의 차가운 말에 그는 입을 다물었지만 그의 눈빛은 상처받은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그런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게는 오직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목표뿐이었고 그 과정에서 감정적인 교류나 문화적 타협 따위는 불필요한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가 만든 시제품들은 처참한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스테이크의 굽기는 정확히 미디엄 레어였고 생선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익었으며 플레이팅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호텔의 임원진과 시식단으로 참여한 VIP 고객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맛은 있지만 아무런 감흥이 없네요. 이 요리에서는 영혼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건 그냥 서울에 있는 평범한 유럽 레스토랑 음식과 다를 게 없군요.
그들의 평가는 제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기술과 최고의 재료가 만났는데 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영혼이라니, 음식의 영혼이 어디 있단 말인가? 저는 제 방식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럴수록 더욱 불안하고 초조해졌습니다. 성공에 대한 압박감은 점점 더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음식을 제대로 넘길 수도 없었습니다. 베를린에서 저를 짓누르던 그 공허함과 피로감이 서울의 낯선 호텔방에서 다시 저를 덮쳐왔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독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오후에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호텔 회장의 조카라는 사람이 예고도 없이 주방에 들이닥쳤고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랍스터 비스크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지루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죠. 이건 그냥 프랑스에서 먹던 맛이네요. 굳이 서울까지 와서 이걸 먹을 필요는 없겠어요. 그 한마디는 제 인내심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가 나가자마자 끓는 수프 냄비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바닥에 쏟아지며 주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셰프들이 겁에 질려 저를 바라보았고 민준 씨가 달려와 저를 말렸습니다. 셰프님, 진정하세요. 왜 이러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이러냐고? 당신들 때문이야. 당신들의 그 고집불통 입맛, 그 편협한 미각 때문이라고. 완벽한 요리를 앞에 두고도 영혼이니 감흥이니 하는 헛소리나 짓거리고 있잖아. 저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제 안의 모든 분노와 좌절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그대로 주방을 뛰쳐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 숨 막히는 호텔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거리를 지나 이름 모를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시끄럽고 혼잡했지만 이제는 그 소음마저도 제 머릿속을 맴도는 실패의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은 오히려 저의 무기력함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어느새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와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빌딩은 사라지고 낡고 오래된 건물들이 즐비한 곳, 온갖 종류의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뒤섞여 활기가 넘치는 곳, 바로 광장시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역한 냄새와 인파의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순대와 족발, 정체를 알 수 없는 내장 요리들이 내뿜는 강렬한 냄새는 제 비위를 상하게 했습니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하며 발걸음을 돌리려던 순간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시장 한가운데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새하얀 배추와 그 옆에 놓인 거대한 대야 속에 선명한 붉은색 고춧가루였습니다. 그 강렬한 색의 대비는 마치 한 폭의 추상화처럼 제 시선을 압도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주머니 몇 분과 할머니 한 분이 둘러앉아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김치였습니다. 그 끔찍했던 기억의 음식.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들의 손놀림은 경이로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절인 배추의 물기를 짜내고 무채와 파, 온갖 종류의 젓갈과 양념을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섞어냈습니다. 저울도 계량컵도 없었습니다. 오직 수십 년의 경험이 녹아든 손의 감각. 한국인들이 손만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주방에 그 어떤 요리사보다도 능숙하고 효율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그것은 노동이 아니라 마치 잘 짜인 곤무처럼 보였습니다. 혼란스러워 보였던 그 모든 과정 속에는 분명한 질서와 리듬이 존재했습니다. 더욱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그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제 주방의 요리사들처럼 긴장과 스트레스에 굳어있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중간중간 갓 지은 밥에 새로 버무린 김치를 싸서 서로의 입에 넣어주며 맛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즐거운 축제를 벌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따뜻하고 끈끈한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주방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 바로 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느라 동료들과의 유대감마저 차단해버린 제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들의 모습을 한참 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돌아보니 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제게 화를 내는 대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셰프님, 여기 계셨군요. 한참 찾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시선은 여전히 김치를 버무리는 할머니의 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 시선을 따라가더니 이내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루카스 셰프님, 셰프님의 요리는 완벽합니다. 기술적으로는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머리로만 음식을 먹지 않아요. 가슴으로도 먹거든요. 그는 김치를 만들고 있는 할머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희 할머니세요. 저분은 평생 김치를 담가오셨죠. 저분께 김치는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겨울을 나기 위한 지혜이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며 이웃과 나누는 정입니다.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저를 시장 한쪽 구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크고 작은 항아리들, 옹기라고 불리는 것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셰프님은 프랑스 와인이 오크통에서 숙성되는 원리는 잘 아시죠? 이탈리아 치즈가 동굴에서 숙성되는 과정도요. 이 옹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그냥 흙으로 만든 그릇이 아니에요. 살아 숨쉬는 그릇이죠. 그는 옹기 표면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알을 이었습니다. 옹기의 표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구멍들이 있어서 안과 밖에 공기가 순환됩니다. 그래서 안에 담긴 김치가 썩지 않고 가장 맛있는 상태로 발효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자연의 힘을 빌린 가장 과학적인 저장 방식이에요.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사실은 가장 정교하게 통제되고 있는 과정인 셈이죠. 자연과의 완벽한 조화 속에서요. 민준 씨의 설명은 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부패한다고 생각했던 발효가 사실은 정교한 과학의 산물이라는 것, 무질서하고 비위생적이라고 여겼던 과정이 사실은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지혜의 결정체라는 것. 저는 처음으로 김치를, 그리고 한국 음식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맵고 짜기만 한 거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간과 기다림의 미학이, 공동체의 따뜻한 정의, 그리고 자연과 호흡하는 과학적인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는 어느새 일을 마치고 대야에 남은 양념에 밥을 슥슥 비벼 맛있게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 소박한 모습이 그 어떤 미슐랭 스타 셰프의 모습보다도 더 위대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을 단단하게 감싸고 있던 편견의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광장시장에서 돌아온 후 저는 며칠 동안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호텔 주방은 여전히 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저는 선뜻 그곳으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봉했던 요리 철학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밀함과 통제, 그것만이 완벽함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제 세계에 손맛과 정, 그리고 살아 숨쉬는 온기라는 변수가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호텔 방에 틀어박혀 제가 지금껏 만들어왔던 요리들의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기술적으로 흠잡을 데 없고 예술작품처럼 아름다웠지만 그 어떤 사진 속 요리에서도 광장시장에서 본 할머니의 비빔밥 한 그릇이 주었던 따뜻한 생명력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차갑고 정교하며 외로운 요리들, 그것은 어쩌면 제 자신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프로젝트 마감일은 시시각각 다가왔고 호텔 측의 압박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이대로라면 계약은 파기될 것이고 제 명성에도 큰 흠집이 남을 터였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희미한 기대감이 제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민준 씨는 그런 저를 묵묵히 지켜보며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는 저를 재촉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한국의 다양한 식재료들을 제 방 앞에 조용히 가져다 놓을 뿐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나물들, 각기 다른 맛을 내는 장르, 그리고 작은 단지에 담긴 여러 종류의 김치까지
저는 처음 며칠간은 그것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코끝을 맴도는 그 낯선 향기들이 제 호기심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단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호텔 회장이 직접 최종 메뉴를 시식하기로 한 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는 미식가로 소문이 자자했으며 그의 입맛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제가 기존에 디자인했던 메인 요리, 허브 크러스트를 입힌 양갈비 스테이크는 이미 영혼이 없다는 평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준 씨를 불렀습니다. 민준 씨, 당신 할머니를 만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패배 선언이자 도움을 요청하는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민준 씨의 얼굴에 놀라움과 함께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 근교의 작은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분주함이 사라진 곳, 나지막한 산과 푸른 밭이 펼쳐진 평화로운 풍경이 저를 맞았습니다. 민준 씨의 할머니, 김영순 할머니의 집은 수십 년은 두기 되어 보이는 낡은 한옥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햇볕을 쬐고 있는 고초와 함께 크고 작은 옹기들이 정겹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광장시장에서의 활기찬 모습과는 달리 할머니는 집에서 혼자 조용히 나무를 다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도착하자 할머니는 말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시더니 이내 따뜻한 보리차 두 잔을 내오셨습니다. 민준 씨가 우리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지만 할머니는 그저 묵묵히 듣고만 계실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제가 대체 이곳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온 것일까? 이 나이 든 시골 할머니가 미슐랭 셰프인 나를 어떻게 도울 수 있단 말인가?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후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독대로 향하셨습니다. 수많은 옹기들 중에서도 가장 크고 오래되어 보이는 하나의 뚜껑을 힘겹게 여셨습니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제 코를 찌르는 시큼하면서도 깊고 복합적인 향.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맡아왔던 김치의 냄새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접시에 검붉은 빛이 도는 김치 한 조각을 담아 제게 건넸습니다. 묵은지여, 3년 묵었어. 할머니가 처음으로 제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묵은지, 오래된 김치라는 뜻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형편없었습니다. 배추의 아삭함은 사라지고 흐물흐물해 보였으며 색깔은 지나치게 발효되어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제 안의 편견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상한 음식이 아닌가? 하지만 할머니의 깊고 고요한 눈빛을 마주한 순간 저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묵은지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미각의 세계는 완전히 전복되었습니다. 혀에 닿는 순간 느껴지는 강렬한 신맛. 하지만 그것은 불쾌한 신맛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응축된 깊은 감칠맛, 즉 우마미가 폭발하며 입안 전체를 감쌌습니다. 마치 최고의 빈티지 와인이나 수십 개월 숙성된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에서나 느낄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이고 귀족적인 풍미였습니다. 신맛 뒤에는 희미한 단맛이 따라왔고 마지막에는 톡 쏘는 청량감이 혀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추절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간 그 자체를 맛보는 경험이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3번이나 이겨낸 배추의 인내, 온기 속에서 수억 개의 미생물이 버린 장엄한 생명의 향연, 그리고 그것을 묵묵히 기다려준 할머니의 정성이 한데 어우러진 대서사시였습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여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약이여. 급하게 서두르면 될 일도 안 되는 법이지. 그 평범한 한마디가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저는 항상 시간을 통제하려고만 했습니다.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더 완벽하게. 하지만 할머니는 시간을 기다리고, 존중하고,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양갈비 스테이크, 그리고 묵은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가지 재료가 제 머릿속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전통 요리 기법인 콩피 CONFIT나 브레이징 비아워 ASING처럼
낮은 온도에서 오랜 시간 조리하는 방식, 양갈비를 묵은지와 함께 오랜 시간 뭉근하게 끓여낸다면 묵은지의 산미가 양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고 발효 과정에서 생긴 천연 감칠맛이 고기의 풍미를 극대화시켜 줄 것이다. 묵은지의 섬유질은 열을 만나 부드럽게 풀어지며 최고의 소스가 될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도 문화를 섞는 퓨전이 아니었습니다. 동양의 기다림에 철학과 서양의 정교한 기술이 만나는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이거다. 바로 이거야. 민준 씨와 할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제 아이디어를 정신없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은 다시 예전의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벽함에 대한 강박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발견에 대한 순수한 희열과 창조의 즐거움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설명을 다 듣고 나시더니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3년 묵은 묵은지가 가득 담긴 작은 항아리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가져가. 죽어가는 것들 살리는 데는 오래 묵은 것이 최고여.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한 죽어가는 것이단지 제 요리뿐만 아니라 열정을 잃고 메말라가던 제 영혼을 의미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에 들린 그 작은 항아리를 마치 선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자 구원의 열쇠였습니다. 항아리를 받아든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게는 단순한 묵은지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년이라는 시간의 무게였고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지혜의 무게였으며 제가 짊어져야 할 마지막 기회의 무게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말없이 항아리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운전만 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더 이상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나름의 규칙과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혼란스러웠던 것은 세상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 멋대로 통제하려 했던 제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방에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며칠간 자리를 비운 총괄 셰프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셰프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묵은지가 담긴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메인 요리가 될 겁니다. 제 선원의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낡은 시골 항아리와 그 안에서 나는 시큼한 냄새. 그들의 눈에는 의심과 경멸의 빛이 어른거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 식재료를 야만적이라며 무시했던 제가 이제 와서 상한 것처럼 보이는 김치를 들고 나타났으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저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둘러매고 지난 며칠간 제 머릿속에서 수없이 그렸던 레시피를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최상급 양갈비를 손질했습니다. 완벽한 마블링과 두께. 이전에 저라면 고기의 무게를 그램 단위로 재고 지방의 두께를 자로 쟀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손의 감각으로 고기의 상태를 느끼고 눈으로 최적의 부위를 가늠했습니다. 다음은 묵은지였습니다. 항아리에서 꺼낸 묵은지를 찬물에 가볍게 헹궈 과한 양념을 털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줄기 부분을 길게 쭉 찢었습니다. 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손으로 하는 것이 그 섬유질을 가장 잘 살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브레이징 과정. 깊은 냄비에 양갈비와 묵은지, 그리고 약간의 육수와 최소한의 향신료만을 넣었습니다. 복잡한 소스도 현란한 기술도 없었습니다. 오직 재료 본연의 맛이 서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가장 낮은 불 위에서 오랜 시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타이머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냄새의 변화에 집중하고 국물이 졸아드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방의 다른 셰프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저를 지켜보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표정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향기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묵은지의 시큼한 향은 열을 만나 부드럽고 깊은 풍미로 변해갔고
양고기의 고소한 냄새와 어우러져 지금껏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매혹적인 아로마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제 주방에서 단 한 번도 나본 적 없는 산의 냄새였습니다. 8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저는 불을 끄고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양갈비는 뼈에서 스르르 흘러내릴 정도로 부드러워져 있었고, 묵은지는 형태는 거의 사라진 채 고기와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진한 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고기 한 점을 떼어 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만든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간과 자연, 그리고 기다림의 지혜가 함께 빚어낸 작품이었습니다. 제 역할은 그저 그들이 만날 수 있는 판을 깔아준 것뿐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민준 씨가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제가 처음 보는 깊은 존경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게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존재했던 모든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결전의 날, 호텔 회장과 임원진들이 시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모두가 제 실패를 예상하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저의 요리가 그들 앞에 놓였습니다. 하얀 접시 위에는 화려한 가니쉬 대신 진한 브라운 소스를 넉넉하게 끼얹은 양갈비와 그 옆에 소박하게 곁들여진 밥 한 공기가 전부였습니다. 회장은 잠시 의아한 표정으로 접시를 내려다보더니 이내 나이프와 포크를 들었습니다. 그는 고기를 한 점 잘라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고기를 씹었습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한번 고기를 잘라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김치찜 맛이 나는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어릴 적 추운 겨울날 아랫목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던 바로 그 맛이야. 어떻게 서양 요리에서 이런 깊은 맛이 날 수 있는 거지? 그는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움과 감동, 그리고 어린 시절에 대한 아련한 향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영혼이란 화려한 기술이나 값비싼 재료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삶의 이야기 속에, 그리고 함께 나눈 따뜻한 추억 속에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묵은지는 단순히 맛을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회장에 잊고 있던 유년 시절의 기억을 깨우는 열쇠였고,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위로였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요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진정한 완벽함은 기술이 아닌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베를린에서 온 미슐랭 셰프 루카스 뮬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김치 한 알이 속에서 시간의 비밀과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회장의 그 한마디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회의실을 감돌던 냉랭한 공기는 눈 녹듯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놀라움과 감탄이 가득 찼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앞다투어 요리를 맛보기 시작했고, 곧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이런 맛은 처음입니다. 양고기와 김치의 조합이 이렇게 환상적일 줄이야. 그들의 칭찬은 더 이상 제 귀에 중요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음식을 통해 사람들의 얼굴에 번지는 따뜻한 미소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미슐랭 별을 받았을 때의 성취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근원적이고 순수한 기쁨이었습니다.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루카스 밀러의 묵은지 양갈비 스테이크는 호텔의 시그니처 메뉴가 되었고, 서울 미식계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언론에서는 봉서양의 완벽한 조화, 미슐랭 셰프가 발견한 한국의 맛이라며 연일 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성공의 스포트라이트가 다시 저를 비추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빛에 취해 교만해지거나 다음 성공에 대한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별점이나 찬사가 아니라 한 그릇의 음식을 통해 사람들과 진심으로 연결되는 순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공식 일정이 끝나고 독일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떠나기 전 민준 씨와 함께 다시 할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는 두둑한 현금이 든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묵은지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성공이었기에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할머니 댁에 도착했고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마루에 앉아 콩을 고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앞에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약소하지만 제 성의입니다. 할머니는 봉투를 한번 흘기 보시더니 이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됐어. 도로 가져가.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이건 할머니께서 당연히 받으셔야 할 돈입니다. 제가 다시 봉투를 내밀자 할머니는 콩을 고르던 손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그 고요하지만 깊은 눈빛에 저도 모르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음식은 돈 벌라고 만드는 게 아니여. 나눠 먹으려고 만드는 거지.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콩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지혜와 정성을 고작 돈 몇 푼으로 계산하려 했던 것입니다. 요리를 성공의 수단이자 돈 벌리로만 여겨왔던 제 과거의 모습이 거울처럼 비쳐 보였습니다. 민준 씨가 멋쩍어하는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셰프님, 할머니께는 돈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어요.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밥솥에서 갓 지은 밥을 한 그릇 퍼왔습니다. 그리고 마당 장독대에서 이제 막 맛있게 익은 새 김치를 한 포기 꺼내왔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서야 비로소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녁이나 먹고 가게. 할머니의 그 한마디는 세상 그 어떤 초대보다도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할머니 집의 소박한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상위에는 화려한 요리 하나 없었습니다. 갓 지은 흰쌀밥과 된장찌개, 몇 가지 나물, 그리고 방금 꺼내온 빨간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김치 한 조각을 쭉 찢어 제 밥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처음 서울에 와서 맛보았던, 저를 경악하게 했던 바로 그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밥과 함께 김치를 입에 넣었습니다. 아삭, 경쾌한 소리와 함께 시원하고 상쾌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희미한 단맛과 깊은 감칠맛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맵고 짜기만 한 자극적인 맛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배추 본연의 단맛, 맑은 햇살과 깨끗한 물의 맛, 그리고 그것을 정성껏 버무린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러움도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솟구쳐 올랐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를 짓눌러왔던 강박과 외로움, 공허함이 그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잃어버렸던 미각이, 요리에 대한 순수한 즐거움이, 그리고 사람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 이 소박한 김치 한 조각을 통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 주름지고 투박한 손길이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도 따뜻하게 제 마음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미슐랭 별 3개짜리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가 아니라 한 시골 할머니가 차려준 정이 가득 담긴 저녁 밥상이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짧은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 인생을 뿌리부터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원래 예정되어 있던 출장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배우고 싶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손맛의 비밀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의 힘을, 그리고 시간과 자연에 순응하는 기다림의 미학을 말입니다. 저는 김치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배추를 절이는 법부터, 양념을 버무리는 법, 그리고 온기에서 그것을 숙성시키는 법까지. 미슐랭 셰프의 명예나 자존심 따위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요리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순수한 학생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호텔의 화려한 주방 대신 할머니의 낡은 부엌과 흙마당을 더 자주 찾았습니다. 주말마다 민준 씨와 함께 할머니 댁으로 가 배추를 뽑고 물을 씻고 마늘을 빻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배추를 절이는 소금물의 농도를 맞추지 못해 배추가 너무 짜거나 싱거워지기 일쑤였고, 양념을 버무리는 손길은 어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가르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시범을 보여주시고는 제가 스스로 깨칠 때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여 몸으로 익히는 거지. 할머니의 말씀처럼 저는 점차 저울과 레시피 대신 제 손과 혀의 감각을 믿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치가 단 하나의 맛을 가진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갓 담근 김치는 겉절리로 시원하고 아삭한 맛을 즐기고, 며칠 익은 김치는 찌개나 볶음으로 깊은 감칠맛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신맛이 강해진 김치는 찜이나 탕으로 다른 재료와 어우러져 새로운 맛을 창조해냈습니다. 버려지는 것 하나 없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음식, 그것은 마치 한 사람의 인생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김치를 통해 변화를 두려워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던 제 과거의 어리석음을 보았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함께 어우러지는 것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주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리사들과 함께 맛을 보고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했습니다. 주방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프랑스 요리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그들은 제게 한국 나물을 무치는 법과 장을 담그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스승이자 동료가 되었습니다. 제 주방은 더 이상 차가운 수술실이 아니라 따뜻한 온기와 창의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정을 나누었고, 우리의 요리에는 서서히 영혼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제가 독일로 완전히 돌아가야 할 날이 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민준 씨는 제게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께서 직접 담가주신 묵은지가 담긴 작은 항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셰프님 돌아가시면 드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민준 씨는 제게 작은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빼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밥 잘 챙겨 먹어라. 저는 그 짧은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 어떤 찬사나 작별 인사보다도 더 깊은 울림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제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요리 기술 이상의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온 저의 레스토랑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여전히 주방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한쪽 구석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온기들이 자랑스럽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직접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제 레스토랑의 메뉴에는 김치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들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묵은지 콩피, 백김치 셔벗, 갓김치 페스토를 곁들인 파스타. 처음에는 손님들이 낯설어했지만 저는 요리를 내놓을 때마다 직접 나가 그 음식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의 할머니 이야기, 시간과 기다림의 철학, 그리고 정이라는 따뜻한 문화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람들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이내 제 요리의 진정한 맛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레스토랑은 더 이상 완벽한 기술을 뽐내는 곳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이야기가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베를린의 제 주방입니다. 저는 젊은 독일인 셰프들과 함께 둘러서서 김치를 버무리고 있습니다. 예전의 저처럼 긴장한 표정이 아니라 모두가 웃고 떠들며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갓 버무린 김치 한 조각을 막내 셰프의 입에 넣어줍니다. 어때? 맛있어?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함께 미소를 짓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그 따뜻한 정을 이곳 베를린의 제 주방에서 매일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제 심장은 이제 김치의 매운맛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제 요리의 영혼을 되찾은 것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저는 얼어붙은 심장과 편견으로 가득 찬 머리를 가지고 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김치의 매운맛과 사람들의 따뜻한 정으로 데워진 영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때로는 인생 최고의 것들이 완벽한 통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김치가 발효되듯 변화의 과정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신의 편견을 완전히 바꿔놓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더 많은 흥미로운 음식 이야기를 탐험해 보시죠. 감사합니다.